한국이 떠나버린 태국은 경제 위기를 뼈저리게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태국 총리의 어마무시한 재산이 공개되면서 태국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 경제가 위험하다며 시민들을 무리하게 옥죄던 게 큰 화근이 된 건데요. 도대체 공개된 총리의 자산이 얼마이기에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밀러예요. 저는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25살 독일 학생이에요. 미넨 출신인 제가 파리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아시아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모두 우연이었죠. 사실 저는 미넨의 부유한 슈바빙 지역에서 자랐어요. 금융가인 아버지와 경제학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어릴 때부터 저녁 식사 시간이면 늘 경제 이야기가 오갔어요. 특히 아버지는 도이체방크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을 담당하셔서 저도 모르게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죠. 작년 여름 미넨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서였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리엔 광장이 한국 문화로 가득 찼었죠. 전통 음악 공연이 열리고 비빔밥과 김치를 맛볼 수 있는 부스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과 현대의 미래기술관이었어요. 접히는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독일의 엔지니어 가문에서 자란 제가 보기에도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었죠.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만 보고 자란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유학생 지수는 제게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줬어요. 지수는 미넨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영화처럼 흥미진진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학생들 사이에서는 흔치 않은 관심사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미래의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특히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위해 파리 정치대학을 선택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였거든요. 파리에서의 생활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의 시야도 더욱 넓어졌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생폴 캠퍼스로 향하는 길이에요. 파리의 아침은 쌀쌀하지만 센 강변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하네요. 특히 오늘은 마틴 교수님의 아시아 경제위기 세미나가 있는 날이라 더욱 기대돼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와 있네요. 저는 늘 그렇듯이 앞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독일인다운 면이죠. 옆자리의 프랑스 친구 소피는 저를 보며 웃어요. 역시 안나답네. 소피는 제 성실함을 늘 놀리곤 하죠.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마틴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바로 한국과 태국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허리를 똑바로 폈어요. 지난 학기에 제가 쓴 리포트가 바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었거든요. 교수님은 그때 제 리포트를 높이 평가해 주셨죠. 안나, 당신의 분석은 매우 날카로웠어요. 특히 한국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적 단결력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오늘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1997년 당시의 뉴스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IMF 구제금융, 금융위기, 외환위기. 암울한 헤드라인들이 스쳐 지나갔죠. 특히 태국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바트와 가치가 폭락하면서 시작된 위기가 도미노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쪽으로 쏠렸어요. 지난주에 본 한국 다큐멘터리가 떠올랐거든요. IMF,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란 제목이었는데 당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금 모으기 운동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다고 해요. 수업 중간에 마틴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안나,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왜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더 빠른 회복을 보였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특유의 회복 탄력성이 인상적이에요. 실제로 제 고향 미넨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기술 혁신 분야에서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훌륭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한국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어요. 반면 태국의 경우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다음 주에 있을 한국경제포럼 발표 준비를 떠올렸어요. 제가 맡은 주제는 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혁신 전략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면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마침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네요. 이번 주말에 미넨에서 한국 기업 채용 설명회가 있다고 해요. 독일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 배운다고 하네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위기는 모든 나라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은 그 좋은 예시를 보여준 것 같아요. 센 강변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파리의 늦은 오후는 언제나 아름답죠. 강변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데 문득 서울의 한강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궁금해지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생폴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어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오늘 있을 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제 노트북을 펼쳤어요. 아침 햇살이 도서관 창가로 스며들어오는데 문득 어제 수업이 끝나고 마틴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안나, 내일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현대 태국의 정치 경제 구조를 이해하려면 한 가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사실 저는 독일에서 자라면서 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관광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제 수업을 통해 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정치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단다. 특히 포퓰리즘이 등장할 때는 더욱 그렇지. 9시가 되어 강의실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복도가 유난히 붐비는데 알고 보니 옆 강의실에서 동남아시아 정치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요. 우리 수업과 주제가 비슷하네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마틴 교수님이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스크린에는 한 가문의 가계도가 띄워져 있었죠. 친나와 가문이라고 쓰여 있네요. 옆자리에 소피가 속삭였어요. 저 가문이 태국을 지배하고 있대. 마치 중세 시대처럼 말이야. 자, 여러분.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오늘은 현대 태국의 정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특히 친나와 가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문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태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죠.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 친나와가 2001년 총리가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됐어요. 그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눈을 반짝이셨어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안나. 실제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태국의 경우는 더 복잡해요. 군부와 왕실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강의는 계속 이어졌어요.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있었다고 해요. 모두 친나와 가문의 실각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 가문은 계속해서 권력을 잡으려 했어요. 탁신의 여동생 잉락이 2011년 총리가 됐고 2024년에는 탁신의 막내딸 패통이 총리가 됐다고 해요. 수업 중간에 타이 유학생인 수안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도 자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게 불편했나 봐요.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독일도 과거사를 다룰 때면 늘 조심스러우니까요.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소피와 함께 카페테리아에 갔어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안나,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정치 구조가 태국의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배운 내용과 오늘 수업을 연결해 보니 뭔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경제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아. 특히 한 가문이 정치와 경제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카페테리아로 들어오는 수안을 보며 우리는 대화를 멈췄어요. 민감한 주제니까요. 하지만 수아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걸었어요. 제 나라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수업 후반부에 교수님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정치 구조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단기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 둘째, 통신 재벌 출신이라는 배경을 통해 미디어를 장악했다는 점이요. 교수님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분석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태국의 독특한 정치 문화도 한몫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 가문의 최근 움직임, 특히 패통 총리의 재산 공개 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 가문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역사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도서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다음 시간을 준비하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석양이 아름답네요. 문득 방콕의 하늘은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태국은 분명 아름다운 석양을 즐길 여유가 없을 것 같네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테니까요. 노트북 화면에 뜬 뉴스 알림을 보니 태국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패통 총리의 재산이 공개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날 저녁 파리 도서관에서 태국 뉴스를 읽다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AFP 통신이 보도한 패통 총리의 재산 내역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즉시 독일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이거 보셨어요? 태국 총리 재산이 공개됐는데. 아버지는 이미 도이체방크에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계셨더라고요. 안나, 이건 단순한 재산 공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야.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생폴 캠퍼스로 향했어요. 파리의 겨울 아침은 항상 차갑지만 오늘따라 더 춥게 느껴지네요. 지하철에서 뉴스를 확인하는데 패통 총리의 재산 목록이 하나둘씩 공개될 때마다 제 눈이 커졌어요. 방콕의 최고급 콘도미니엄 5채, 런던 메이페어 지역의 호화로운 주택 2채, 일본 홋카이도의 프라이빗 리조트용 토지, 그리고 23대의 고급 차량 중에는 제가 늘 동경하던 마이바흐도 있더라고요. 독일 차를 좋아하는 제가 봐도 너무 과했어요. 강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 뉴스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친구 소피는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었죠. 이건 마치 프랑스 혁명 직전의 베르사유 궁전을 연상시켜. 소피의 말에 이탈리아 학생 마르코가 거들었어요. 우리나라 탕엔티 스캔들과 비슷하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유학생 지수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나라는 IMF 위기 때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어요. 반면 태국은 지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마틴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오늘 예정된 수업 내용 대신 패통 총리의 재산 공개에 대해 다루겠다고 하셨어요. 프로젝터에는 세계 각국 언론의 반응이 떴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모두가 이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안나, 독일의 정치인 재산 공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었어요. 네,
독일에서는 연방하원 의원들의 부수입을 3단계로 나누어 공개해요. 특히 메르켈 전 총리의 경우 16년 재임 기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직접 장을 보고 수수한 패션으로 유명했죠. 우리는 이것을 정치인의 도덕성이라고 부릅니다. 수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 자국을 열심히 변호하던 그였는데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수한, 괜찮아. 안나,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의 중심이 될 거라고 자부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패통 총리의 재산이 태국 국민 평균 연봉의 약 4,000배라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죠. 더 충격적인 건 시위 현장 화면이었어요. 방콕 민주기념탑 앞에 모인 시위대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죠.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디지털 지갑은 거짓이었나?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소피, 지수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어요.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세계의 큰 뉴스를 이야기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스캔들이 있었어. 소피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결국 변화를 이끌어냈지. 지수는 한국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IMF 위기 때 정치인들이 재산을 헌납하고 고통 분담에 앞장섰다는 이야기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위기 때마다 국민과 정치인이 하나가 되려 노력했죠. 저녁이 되자 에펠탑의 조명이 켜졌어요. 파리의 상징적인 불빛 아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문득 방콕의 시위대가 궁금해졌어요. 지금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SNS를 보니 시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네요. 패통 총리의 호화로운 생활이 공개될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어요. 다음 주 세미나에서 이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정치인의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요. 독일의 사례, 한국의 경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 볼 생각이에요. 센 강변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와요. 방콕의 시위대는 지금 어떤 바람을 맞고 있을까요? 그들의 외침이 변화의 바람이 돼요. 태국의 새로운 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일 있을 수업을 준비해야겠어요. 군부의 대응에 대해 배운다고 하니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제 노트북을 펼치며 다음 주 발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정치인 재산 공개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거든요. 노르웨이의 경우 모든 국민의 세금 납부 내역이 공개되고 스웨덴은 정치인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고 해요. 한국의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지수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 한국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거짓 신고 시 처벌도 엄격하다고 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도덕성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SNS에서는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방콕의 한 대학생이 올린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태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태국은 이전과는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파리의 또 다른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태국 뉴스를 보니 잠이 확 깼네요. 도이체방크가 태국 경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미리 보내주신 보고서를 읽으며 아침 커피를 마셨어요. 안나, 이번 보고서는 내 수업에도 도움이 될 거야. 아버지의 메시지와 함께 온 보고서는 태국의 경제 위기 징후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제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아버지의 통찰은 늘 정확했죠. 생폴 캠퍼스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태국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면 성장률이 현저히 낮고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았죠. 안나. 강의실 앞에서 지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 LG전자 태국 공장 철수 소식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다른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대. 수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수는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투자 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1990년대부터 태국은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거점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어. 마틴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오늘의 주제를 칠판에 적으셨어요.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전망. 교수님은 먼저 태국의 현재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동남아시아 주요국 중 최하위예요. 교수님의 설명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베트남이 6% 이상,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5% 이상인데 반해 태국은 3%에도 못 미치고 있죠. 제 옆자리에 소피가 속삭였어요. 마치 1997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패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본 도이체방크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나가셨어요. 관광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건 너무 위험한 구조예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죠. 코로나19 시기가 이를 잘 보여줬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독일의 경우 산업 구조가 매우 다각화되어 있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데 태국은 왜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주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죠. 지수가 이어서 발언했어요.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기술 혁신에 투자했어요. 반면 태국은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과 태국의 R&D 투자 비교 자료였죠. 그 차이는 확연했어요. 한국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태국은 정체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추가 자료를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뉴스를 발견했어요. 포스코가 태국 철강 공장 철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곧바로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단순한 기업의 결정일까?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지수의 답장이 왔어요. 우리 아빠 말씀으로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대. 인건비는 오르는데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정성도 크고. 오후 수업에서는 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다뤘어요. GDP 대비 90%가 넘는 가계부채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더구나 패통 총리의 디지털 지갑 정책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이탈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무겁게 와닿았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이탈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수업이 끝난 후 평소처럼 카페테리아에 모였어요. 소피, 지수, 그리고 수안까지. 수안은 여전히 침울해 보였지만 이제는 좀 더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수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관광객만 바라보는 경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파리의 해가 저물어가는 걸 보며 우리는 각자의 나라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 한국의 기술 혁신, 프랑스의 관광산업 다각화, 그리고 태국의 미래. 저녁 늦게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안나, 오늘 도이체방크에서 흥미로운 회의가 있었어. 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인데.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내일 있을 수업을 위한 노트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빛나 보이네요. 문득 방콕의 밤거리는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카오산 로드, 화려한 쇼핑몰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현실은 얼마나 냉혹할까요? 내일은 태국 군부의 역할에 대해 배운다고 하네요. 오늘 배운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말 궁금해지는걸요. 노트북을 닫으며 태국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답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센 강변의 찬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은 여전히 오늘 배운 내용들로 가득해요. 어쩌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태국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달리 법학관에서 수업이 있어요. 파리의 쌀쌀한 겨울 아침을 맞으며 걸어가는데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계속 울리네요. 태국 현지 언론들이 한국 기업들의 추가 철수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한 강의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태국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는 양국이 서로를 기회의 땅으로 여겼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태국은 기회의 나라였어요. 일찍 도착한 지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90년대 후반,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대요. 태국도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환영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인 클레어 교수님의 특강이 있는 날이에요. 주제는 한태관계의 현재와 미래인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였네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클레어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한태관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199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은 태국에게 중요한 모델이었죠. 교수님은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2019년까지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고 이를 통해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해요. LG전자는 방콕 근교에 대규모 TV 공장을 운영했고 포스코는 라용에 철강 공장을 세웠죠. 더 인상적인 건 문화적 교류였어요. 프랑스 학생 소피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가 2018년에 방콕을 여행했을 때 시내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있었고 한국 음식점도 정말 많았어요. K-팝의 영향력도 대단했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2019년 기준으로 약 19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고 이들의 1인당 소비액은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크게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최근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급감했고 관광객 수도 크게 줄었대요.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임금 상승에 비해 낮은 생산성,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최근의 사회적 갈등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2024년 태국 홍수 사태 때의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2011년 대홍수 때는 한국 정부가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고 기업들도 복구를 지원했죠. 하지만 2024년에는 달랐어요.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복구가 더뎌졌대요.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었어요. 수안이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나라가 변화하지 않은 채로 계속 과거의 영광만 믿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오후 수업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뤘어요. 베트남의 부상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베트남은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2023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태국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죠. 저는 독일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마치 독일 기업들이 동유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것과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결국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였죠.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평소처럼 생폴 근처 카페에 모였어요. 소피, 지수, 수안,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베트남 유학생 린까지. 각자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오면서 베트남의 산업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기술 이전도 활발하고요.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도 작년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고민하셨대요. 태국에서 20년 넘게 사업하셨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만족하신다고 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문득 파리의 밤하늘을 보니 방콕과 서울의 하늘도 같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가 악화됐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죠. 혹시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수환이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물론이죠. 지수가 답했어요. 우리나라도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극복했잖아요. 중요한 건 변화하려는 의지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센 강변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참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하지만 그만큼 회복의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내일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번 학기를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특히 한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뉴스를 확인했어요. 태국에서 또 새로운 시위가 있었대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